걸재한 여인의 삶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받을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이라는 엄격한 규율의 나라에 역사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분명 역사의 기록에 뚜렷이 새겨졌지만 그 이름 옆에는 때로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존경의 찬사가, 또 다른 편에서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라는 차가운 낙인이 동시에 찍혀 있었죠.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한 인물의 삶이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이 후대에 어떤 시선으로 재단되고 또 왜곡되었는지, 그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거예요. 기록 너머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뜨거운 열망,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을 마주하며 우리는 역사가 들려주는 또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조선의 궁궐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한 어린 왕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막 사춘기를 넘긴 듯한 어린 나이에 그녀는 화려하지만 그만큼 차갑고 엄격한 궁궐의 문턱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사라지고 오직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특히 왕비에게는 대를 이을 왕자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어린 왕비는 그 무거운 숙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궁궐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왕비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왕실의 기대와 압박은 나날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궁궐 안팎에서는 불안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밤늦도록 불이 밝혀진 그녀의 처소에서 어린 왕비는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간절히 아들을 바라는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실의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궁궐의 규율 속에서 그녀의 기계는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갔죠. 마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어린 왕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맞서 조용하지만 강렬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궁궐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기대와 개인적인 고뇌 사이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찾아내려 애썼을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은 훗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더 큰 운명의 그림자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죠. 그렇게 어린 왕비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여린 몸과 마음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강인한 심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에 드리워질 운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며 그녀는 원치 않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녀의 삶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린 왕비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여린 몸과 마음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강인한 심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에 드리워질 운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며
그녀는 원치 않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녀의 삶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염원 끝에 마침내 그녀는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겪었던 궁궐 내의 압박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비로소 끝나는 듯 보였죠.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드리운 이 희망은 어쩌면 그녀의 삶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때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 기쁨도 차에 가시기도 전에 차디찬 비보가 궁궐을 뒤흔들었죠. 그녀의 남편이자 조선의 국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온 궁궐은 순식간에 깊은 슬픔과 혼란에 잠겼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정악들은 검은 상복으로 뒤덮였고 왕의 죽음은 어린 왕비에게 감당하기 힘든 비극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듯한 어린 아들이 졸지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까요. 어린 왕은 아직 정치의 정자도 알지 못하는 갓난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왕이 너무나 어리니 나라는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때 왕실의 엄숙한 규율과 전통에 따라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역할이 주어졌으니 바로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대신해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가 국정을 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풍 뒤에서 정사를 돌본다고 하여 발을 들이우고 정치한다는 뜻의 수렴청정이라 불렸죠. 그녀는 이제 왕비가 아닌 대비의 자리에서 어린 아들 왕의 뒤편에 서서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원했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어린 아들의 즉위라는 비극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짐과 같았죠. 그녀는 아마도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슬픔에 잠긴 어미로서 어린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을 느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와 그로 인해 드리워질 그림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린 왕을 부축하며 어좌에 앉히는 대비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홀로 돛을 잡아야 하는 선장처럼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잡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녀의 뒤로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닌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이자 왕의 어머니로만 존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녀는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 것이었죠. 궁궐은 여전히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권력의 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의미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넘어 직접 조선의 역사를 써 내려갈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막중한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요? 그리고 그 권력은 그녀의 삶과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자 대비로서 그녀의 한마디는 곧 왕명을 대신하는 법이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막중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그녀의 통치는 그러나 시작부터 수많은 논쟁과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조선은 건국 이념 자체가 유교를 국시로 삼았기에 불교는 오랫동안 억압받고
배척당하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자신의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쇠락해가던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전국 각지에 폐허가 된 사찰들을 다시 세우고 승려들에게는 면천의 기회를 주며 불교의 위상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대비의 행보는 유교적 가치관에 철저했던 당시의 지배층, 즉 수많은 신하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꿈꿨던 걸까요? 불교는 나라를 좀먹는 사교입니다. 어찌 유교 국가의 대비마마께서 불교를 이토록 장려하시옵니까? 어전회의는 매일같이 대비와 신하들의 날카로운 논쟁으로 뜨거웠을 겁니다. 신하들은 유교 경전을 들며 불교의 폐단을 지적했고, 대비는 지친 백성들의 안녕과 왕실의 권위 강화를 명분으로 맞섰을 테죠. 대비의 입장에서는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방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하들에게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었으니 그들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대비의 혈육인 친동생 윤원형이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척이 정권을 장악하면 부패가 만연하고 국정이 문란해지는 것이 조선 역사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비극이었죠. 윤원형은 누이인 대비의 막강한 권세를 등에 업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수많은 비리와 전횡을 일삼으며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그를 향한 탄핵 상소가 빗발쳤지만 대비의 비호 아래 그는 더욱 득세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대비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윤원형을 감쌌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이처럼 대비가 펼쳤던 정책들은 늘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교 중흥은 유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격렬하게 비판받았고, 외척 윤원형의 득세는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녀를 향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친 백성들의 안녕을 염려하고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현명한 대비로 보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육을 이용하는 간악한 여인으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이러한 치열한 논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대비가 내린 똑같은 명령이나 정책에 대해 당시의 사관들은 서로 상반되는 시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관은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려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적는 반면, 또 다른 사관은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에 휘둘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식이었죠.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록들이 뒤섞여 있는 것은 당시 조정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더불어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당대의 남성 중심적 시선과 성별에 따른 편견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대비의 행동은 정말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처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고 어린 왕을 보호하며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모든 행위는 남성 중심의 시선과 엄격한 도덕적 잣대 속에서 평가받았으니 말이죠. 실록을 기록했던 사관들조차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인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를 탐욕스러운 대비로 기록해야만 했던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업적이나 진정한 의도를 깎아내리려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귀한 기록을 통해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엿볼 수 있지만 과연 그 기록이 온전한 진실만을 담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후대의 시선, 그리고 해석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진실의 층위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격렬한 변화와 함께 깊은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던 대비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의 내면은 어떤 고뇌로 가득했을까요? 그녀의 선택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긴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긴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숨이 멎는 순간부터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뒤흔들었던 대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를 향한 평가와 시선은 마치 손바닥 뒤집듯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생전 그녀의 권세 앞에 고개를 숙였던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그녀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그녀의 모든 행적에 악행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 했죠. 마치 거대한 둑이 무너지듯 그녀의 장래 행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은 그녀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그토록 힘썼던 불교 중흥 정책은 가장 먼저 칼날을 맞았죠. 한때 궁궐 안팎을 드나들며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승려들은 다시 산속으로 쫓겨났고 불교는 다시 조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외척 윤원형의 세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비의 그늘 아래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이들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 권세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자 그 아래 숨어있던 모든 것이 햇볕 아래 드러나듯 그녀의 존재는 조정의 역학관계를 뿌리째 흔들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입에서도 대비마마라는 존칭 대신 간악한 여인이라는 싸늘한 말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그녀의 업적은 순식간에 퇴색하고 오명으로 뒤덮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의 붓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통치를 암탈기 새벽을 알리는 것에 비유하며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힌 인물로 매도하고 그녀의 모든 행위를 사리사욕의 눈먼 탐욕의 결과로 규정하기 시작했죠. 과연 그녀의 정책들이 모두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조차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되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죽음 이후 역사는 냉정한 칼날을 들이대어 그녀의 삶을 재단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여인의 이름은 실록의 기록 속에서 점차 탐욕스러운 대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져 갔습니다. 마치 화려했던 궁궐이 시간이 지나 폐허가 되듯 그녀의 빛나던 순간들은 점차 빛을 잃고 어두운 그림자만 남게 된 것이죠. 후대 왕들이 실록을 펼쳐 그녀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기록된 글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의 층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여인의 삶을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후대의 시선, 그리고 해석에 따라 얼마나 쉽게 재단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조선시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기록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진실은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쓰인 것일까요?
그 기록은 과연 모든 면을 공정하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혹은 그 안에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지워지거나 왜곡된 수많은 목소리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소외되거나 잊힌 수많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